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환단고기를 넘어서 3편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편에 들어가기 전에 1편에서 환단고기에 대한 전제를 간단히 짚어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환단고기 진위 논쟁에 대한 논쟁들은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아직도 논쟁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이고, 저는 이번 강의에서 진위 논쟁을 떠나서 환단고기 자체 내용만으로 보았을 때도 환단고기 내용이 상고사를 그대로 전달했는지에 대한 의심이 가고 몇 가지 비판을 하면서 환단고기를 넘어서서 새로운 시각으로 상고사를 정립할 수 있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그 단서를 가지고 새로운 상고사를 정리해서 우리 민족의 그 뿌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환단고기가 내용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점은, 첫째로는 우리 공동체는 단군신화에 나오듯이 홍익인간, 풍류도에 나오듯이 접하군생이라는 이념으로 공동체를 유지를 했는데, 천도와 상생의 문화로 공동체를 운영하는 것을 지향했던 환인시대에 동서 2만리, 남북 5만리라고 하는 대제국을 경영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을 이야기했고, 두 번째는 환단고기가 주장하는 삼한설과 삼조선설은 분명히 신채호 선생의 가설인데, 신채호 선생 이전에는 그러한 가설 혹은 그러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환단고기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편집이 되어 있다는 것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은나라 무정기의 단군조선이 무력을 갖춘 대제국이 아니었으며 무정의 공격을 물리치고 항복받을 만한 그런 무력이 없었다는 거죠. 무정기의 단군조선의 주력은 분명히 제왕운기나 여러 기록된 사서들에 보면 요동반도와 서북한 지역으로 이주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환단고기에서는 무정이 고조선을 침략했다가 고조선군에게 대파를 하고 화해를 요청하고 조공을 바치기로 했다 하는 그런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그것은 역사적 객관적 사실과 좀 다르지 않나 하는 그런 비판을 했고요. 네 번째는 단군조선의 정통성이 진인들의 공동체, 진번, 진한, 변진의 진, 이런 진인들의 공동체를 통해서 신라로 전달되어 것이 객관적으로 사실인 것으로 분명히 보이는데, 환단고기에서는 아쉽게도 신라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다는 거죠. 진한고기라든지 신라고기라든지 하는 내용이 빠졌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환단고기를 넘어설 수 있는 뭔가 대안 혹은 정보가 있느냐,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제가 제시한 것은 자장스님이 삼국유사에 그 단서를 분명히 남겨놓으셨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삼국유사 탑상편 황룡사 구충탑조에 보면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의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 하는 이러한 단서를 남겨놓았습니다. 여기서 너희 국왕은, 지금 신라 김씨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 그러니까 사카족과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왕을 하고 있으며 동의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 이런 문장을 남겼는데, 이 문장의 의미를 뭐냐 하면 당시의 신라는 김씨 왕족이 주도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카족하고 연결되어 있으며 그 이전에 주도하던 진안계통의 박혁거세, 진인계통의 박혁거세하고는 다르다, 그런 말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박혁거세를 중심으로 했던 진인들이 동의공공족하고 연결된다는 그러한 단서를 이 문장에 남겨놓았고,
고 저는 이 두 문장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추적을 해서 책을 한 권은 수시아나에서 온 환웅이라는 책을 냈고 또 한 권은 실크로드를 달려온 신라왕족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장 스님의 말을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그 신뢰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장 스님이 태어난 것이 590년인데 신라에서 거취를 시켜서 국사를 편찬한 해가 545년이고 그러니까 45년 후에 자장이 태어났고 자장이 태어났을 때 자장이 집안은 진골 귀족 중에서도 굉장히 그 중요한 핵심 귀족 진골이어서 진덕여왕 때 화백회 6인에 참여한 호림곡이 바로 자장의 아버지인데 그렇다면 그러한 그 변란이 아직은 신라 도성이 침탈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국사를 쓰고 또 국사를 쓸 수 있는 텍스트를 있었을 텐데 그러한 텍스트들이 자장의 집안에 분명히 있었을 개연성이 있고 그러한 내용들 국사 혹은 다른 전해오는 책들을 탐독을 한 자장 스님이 이러한 말을 남겼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간접적인 증거가 또 어디 있냐 하면 속고승전에 나오는데 속고승전은 당나라 때 도선 스님이 쓰셨는데 도선 스님은 당나라에서 자장 스님과 종남산에서 함께 기거한 적이 있는 그러한 스님인데 그분이 쓴 속고승전에 보면 자장이 연과소학 신의 직난 독발항심 이여세수사적 약계주람 정의막막 무심념치 이런 구절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앞에서 일부에서 얘기했으니까 간단히 보면 자장 스님은 대대로 전해오는 여러 대로 전해오는 역사책 사적을 약계주람 거의 다 읽었다는 기록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선 스님이 속고승전을 쓸 때 다른 모든 스님을 평가할 때 그들이 많은 역사책, 전해오는 역사책을 다 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그냥 그 스님들을 언어적으로 높이거나 칭찬하기 위한 그런 일반 용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자장 스님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표현을 했다는 것은 자장 스님이 역사 지식에 상당히 해박했다는 것을 안 그 도선 스님이 이러한 문장을 남겼다고 보기 때문에 자장 스님이 앞에서 황룡사 구충탑조에서 문수보살의 신탁을 빙자해서 남긴 어록에 들어있는 우리 상고사에 대한 단서는 분명히 믿을 수 있고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고사를 잃어버린 입장에서 상고사를 복원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고 실제로 연구 추적을 해보니까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그러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역사와 문화를 이해했을 때 상당히 잘 이해가 되고 설명의 논리 구조가 성립된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러면 자장 스님이 당시 신라 왕족을 인도의 찰리 종족 그러니까 사카족이라고 이야기한 또 그러면서 신당서 구당서에서 당시의 신라를 변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사카족인 변환인 김씨 왕족을 추적한 단서들이 있느냐? 단서들이 어떤 면에서는 차고 넘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한 것들이 대체적으로 지금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릴 그런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삼국유사 황룡사 구퉁짭에서 당시의 김씨 왕족들을 인도의 찰리 종족에 비교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문무왕 비문에 한나라 때 권력 서열 3위였던 김일제라는 인물이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했는데 이들 또한
하서회랑에 있던 사카족 계열의 후예라는 사실이고, 또 세 번째는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몽이라는 것이 1954년에 당나라 장안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묘명에도 보면 자신들의 조상이 김일제고 그들의 후손이 요동으로 건너갔다고 하는 분명한 기록이 남아있고, 또 삼국유사 요동성 유광탑조에 보면 삼보통감록이라는 자료가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김일제의 후손이 휴도왕의 후예들이 요동성에 왔다는 것을 기록한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최근에 고인골 DNA를 연구해 봤을 때 신라 왕족들의 북에는 스키타이하고 관련되고 목에는 스키타이 혹은 서흉노하고 관련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는 거고, 여섯 번째는 신당서 구당서에 분명히 변한의 묘예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 변한의 묘예, 변한의 후예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김씨 왕족들은 분명히 당나라 역사서에 변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문서도 자료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역사 문헌에 등장하는 사카족이 실제로 나나에서부터 요동반도에 걸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개연성이 높은 문헌 자료들이 있다는 거죠. 산해경 일주서 만주원류고에 보면 그러한 단서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삼국유사 탑3편 황룡사 구충탑조에 아까 말씀드린 너희 궁은 인도의 찰리 종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이공공의 족속과 같지 않다, 이런 단서를 남겨놓으셨는데, 자장스님이 이때 찰리 종족이 바로 사카족이고 진한 계통의 진인들은 동이공공 족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제천투 김일제라고 하는 사카계열의 사람인 김일제라고 하는 사람이 신라 왕족의 조상이라는 기록이 문무왕 비문에 나오는데,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내용이 문무왕 비문인데 현재 국립경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비편인데, 여기에도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이 비문은 문무왕 비문은 1796년 정조 20년에 밭을 갈던 농부가 우연히 발견을 해서 당시 경주 부윤이던 홍양호에게 전달이 됐고, 이때 탁본한 내용들이 청나라의 유희해에게 들어가서 해동 금서권이라는 자료에 이렇게 실려 있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편의 말고도 그 당시에 발견된 후에 탁본을 뜬 것이 청나라로 들어가서 해동 금서권이라는 자료에도 남아있다는 거죠. 그럼 그 내용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김일제라는 인물은 기원전 134년에서 86년까지 산 인물인데, 우리 신라 선조들의 신령스러운 근원은 먼 곳으로부터 계승되어 온 화관지훈이 그 바탕을 장성하게 하여 높은 짜임이 바야흐로 융성하였다. 종과 지의 이어짐이 비로소 생겨 영위한 투후는 하늘의 제사를 지낸 아들로 태어났다. 제천투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7대를 전하니 거기서 출자한 바다. 15대 성환왕은 하늘에서 바탕을 내렸고 선하로부터 신령이 비로소 탄생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문무왕 비문에. 이 지도는 천산이 있고 천산 너머에 카자흐스탄 경내에 이시쿨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고, 이 호반 앞쪽에 이시쿠르간이라고 하는 데서 발굴이 됐는데, 지금 경주에 있는 고충 고분과 닮은 그런 고분에서 발견된 그 유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금인간이 바로 여기서 발견되는데, 이곳이 바로 사카족들의 근거지였다는 거죠. 바로 이 목식이 이시쿠르간에서 발견된
군장의 모습인데 복제품인데 여기에 보면 이러한 형태의 변관, 고깔 모자의 형태, 길쭉한 고깔 모자의 형태의 붉은색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바로 제가 보기에는 화관지우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러한 복식을 하고 있었던 천산 주변의 사카족 군장들의 모습에서 화관지우라고 하는 표현이 전달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이 아까 말씀드린 이시쿨 호반에 있었던 쿠르간에서 발견된 이 황금인간은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에 만들어졌고 키가 한 168cm 정도 되고 젊은 남자로서 사카족의 왕자로 추정된다는 거고, 붉은색 원추형 모자는 높은 권력을 상징하고 동시에 붉은 태양이나 빛을 상징한다는 거죠. 실제로 다른 자료들을 보면 사카족은 태양을 숭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신라를 변환이라고 할 때 변환은 뭐냐 하면 태양이 있을 때 태양의 빛을 모자로 만들어서 이러한 변관을 변 형태, 곡갈 변 형태의 모자를 썼다고 해서 변환이라고 하는, 변환은 곡갈 형태의 모자를 쓰는 한국인이라 해서 변환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은 변환이 곡갈 모자를 쓴 한인이라는 것은 김봉모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김일제라는 사람이 한나라 무제 때 권력 서열 3위까지 있었는데, 앞에서 말하듯이 이 사람들이 무제 이후에, 김일제 이후에 왕망의 난에 올 때까지 7대 동안 지속적으로 제후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영화를 누리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의 중손에 해당하는, 김일제 중손에 해당하는 김당이라는 인물이 왕망과 이종 사천간이었다는 거죠. 한나라 전한을 무너뜨리고 신나라를 세웠던 왕망이라는 인물과 김일제의 손자인 김당이 이종 사천간이었고, 또 왕망의 고모 왕정군이 한나라 원제의 황후, 효헌 황후가 되었는데, 이때부터 왕망이 정권을 잡으면서 김씨들이 세력이 하늘을 찌르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고, 마침 왕망이 신나라를 창업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 신나라를 창업했던 왕망이 개혁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결국은 어떤 제후한테 비사를 댐으로써 짧은 나라를 이어가다가 이제 패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왕망이 신나라가 9년에서부터 23년까지였는데 기본적으로 왕망이 패망한 후 해로든지 육상으로든지 이주한 김일제의 후손이 서라벌까지 왔었을 개연성도 지금 추론해 볼 수는 있는데, 왜냐하면 김알지가 알지가 등장하는 시점이 65년이기 때문에 그러한 추론도 가능하다는 거죠. 실제로 왕망 시절에만 사용하던 화폐인 화천이 한반도 영산강 유역하고 김해지역에서 많이 출토되는 거로 봐서 그 당시 해상 무역이 있었고, 그러한 루트로 해로로도 들어올 수 있고 북방으로도 이주했을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이라고 하는 묘명이 비석이 발견이 됐어요. 사진에서 보듯이 이런 비석이 발견됐는데, 이 비석은 서안시 동쪽 교회에 있는 각가탄에서 발견됐어요. 1954년에 발견됐는데, 여기 이름이 뭐냐면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 이렇게 적혀 있는 비석이 발견됐는데, 바로 여기에 김일제 정보와 그들의 후손에 대한 정보가 나타난다는 거죠. 바로 이 묘명은 서기 864년에 32세로 당나라에서 사망한 신라 김씨 부인의 묘비인데 1954년에 장안에서 발견됐고, 이
명은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김씨 부인은 당나라에 살던 신라인인 김충위의 손녀이자 김공량의 딸이었는데 김씨 부인은 이구라고 하는 당나라 사람의 후처로 들어갔다가 장안에 살다 32세로 생을 마감한 그런 분의 묘비명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김씨 조상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다는 거죠. 그 묘비에 나오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보시면 한이 덕을 드러내 보이지 않고 난리가 나서 괴로움을 겪게 되자 곡식을 싸들고 나라를 떠나 난을 피해 멀리까지 이르렀는데 그러므로 우리 집안은 멀리 떨어진 요동에 숨어 살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김일제의 아버지는 하서회랑 쪽에서 살던 효도왕이라고 하는 인물이었는데 이분은 곽거병의 공격에 의해서 죽고 그 아들이 김일제가 한나라로 잡혀갔다가 한나라 무제 총애를 받아서 권력 서열 3위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이분들이 7대를 한나라에서 보내다가 왕망의 난 때 일부가 요동반도로 떠나서 숨어서 살게 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묘비명에 당신들의 조상인 김일제의 후손이 요동반도로 들어갔다고 하는 정보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또 다른 문헌 자료에도 동일한 내용이 발견되고 있다는 거죠. 삼국유사 요동성 유광탑조에 보면 삼보통감록이라는 책에 인용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삼보통감록에 다음과 같이 실려 있다. 고구려의 요동성 옆의 탑은 옛 노인들이 전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옛날에 고려 성왕이 국경을 순행하여 행차했을 때 이 성에 이르러 오색의 구름이 땅을 덮은 것을 보고 구름 안을 와서 찾아보니 어떤 승려가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는데 다가가면 곧 사라지고 멀리서 보면 다시 나타났다. 옆에 세 겹의 토탑이 있었는데 위가 솥을 엎어놓은 것과 같았으나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다. 다시 가서 승려를 찾으니 오직 잡초만 있었고 땅을 1장 정도 파보았더니 지팡이와 신을 얻었고 또 파보니 명을 얻었는데 위에 범서가 쓰여 있었다. 인도말로 범어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모시는 신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하기를 이것은 불탑입니다 하였다. 왕이 자세히 물으니 답하기를 옛날 한나라 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름은 포도왕, 본시 휴도왕이라고 씌어 있는데 제천하는 금인이다. 아까 문무왕 비문에 본시 휴도왕이 제천하는 금인이 바로 김일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그 이름은 포도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포도왕은 휴도왕의 다른 표기인데 휴도나 포도나 불탑이나 다 동일한 말로 결국은 김일제의 아버지가 휴도왕이었고 포도왕이었고 휴도왕이었고 부도왕이었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석가족의 왕이었다고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신심이 생겨서 7층 목탑을 세웠는데 후에 불교가 비로소 들어와서 그 시작과 끝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김일제의 가족이 불교를 알고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책에서도 많은 자료를 비교해서 설명했는데 제천하는 금인일 때 금인으로 모시는 그 대상이 바로 불상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휴도왕은 원래 석가족의 왕이라는 말을 한자로 줄여서 휴도왕이라고 했을 거라는 거죠. 왕망의 신나라가 멸망하고 요동으로 갔고 이들이 낭랑을 거쳐 서라벌로 이주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왕망 때 김일제의 후손이 요동성, 현재 요양시로 이주한 것이 앞에서 기록상으로 나타나고 이들이 요동으로 갔던 사람들이 낭랑 등 한반도로 들어왔다가 남하했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최근에 고인골 DNA 연구에서 그들이 신라 왕족들이 스키타이 계통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건 중앙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KBS에서 방영한 역사 추적에서 방영한 자료인데 이러한 도표를 가지고 방영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 신라인의 부계는 스키타이 인골과 가장 가깝더라는 거죠. 신라 왕족들의 부계가 유전자상으로 스키타이하고 가장 가깝고 모계는 서육로나 스키타이하고 가장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DNA가 설명하는 것도 신라 왕족들의 근원이 천산 주변에 있었던 스키타이 계통, 사카족 계통이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재미있는데 몽골이 있으면 이렇게 3등분을 했을 때 서부 몽골에는 유럽 인종이 있고 그러면 여기선 유럽 인종이 대체적으로 스키타이 계통이나 인도 아리안 계통일 거고 그 다음에 중부 몽골은 황인종들이 많이 있고 동부 몽골에는 다시 유럽 인종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유전학적 자료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역 사람들, 중앙아시아 사는 사람들을 서역이라고 하는데 그들을 호라고도 칭했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 여기가 호인들이 관련됐다 하면 이쪽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바로 동호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오는 씨름도에 보면 서역인과 몽골인이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바로 신목고비한 그 서역인이 동쪽으로 이동해서 고구려에 편입되었던 동호계통, 서역인 계통의 사람들일 개연성도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신당서, 구당서의 분명히 변환의 후예라고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분명히 중고등학교 때 역사를 배우면서 삼한과 삼국을 연결할 때 신라는 진한의 후예라고 배웠습니다. 신라를 변환의 후예라고 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1편에서 이병도가 지적했듯이 신라를 변환의 후예라고 하는 것은 이병도가 양서일의 오전을 승섭한 것이고 잘못된 것을 이어받은 것이고 신당서 구당서에는 분명히 변환의 후예라고 되어 있다 하고 각주를 쳐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신라국은 본래 변환의 묘예라는 거죠. 신라는 변환의 묘예라는 거죠. 바로 신라 변환인들은, 신라 김씨들은 천산 주변에 사는 태양의 빛이 내려오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관점의 모자를, 복식을 사용하는, 곡갈 모자를 사용하는 한국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변하는 작은 곡갈 형태의 모자를 복식으로 쓰고 있던 바로 그러한 문화를 계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곡갈 모자를 쓰는 한국인이라 해서 변환이라고 했고 바로 신라 김씨 왕족들은 그러한 변환의 후예였다는 거죠. 그러한 것을 고고학적으로 자료상에서도 증명이 되는 게 이 그림은 중국 당나라 장외태자의 묘인데 지금 이 벽화가 그려진 시기가 기원 후 그러니까 698년 정도 되는데 지금 당나라 장외태자 이현의 묘 벽화에서 이 그림을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외국에서 온 여러 사신들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여러 사신들이 있는데 분명히 신라에서 온 사실은
변관을 쓰고 꽁의 깃틀을 모자에다 꽂은 그러한 복식을 하고 당나라의 장례사절로 참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잘 기억해 두시면 이것이 변관을 고깔모자를 쓰는 신라인들의 귀족들이 고깔모자를 쓰는 것이 당시의 동아시아의 전반적인 문화유습이 아니고 적어도 신라의 특색 있는 복식이기도 하고 사실은 사만에도 같은 유의 복식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부여계통과 신라 김씨계통의 문화가 초원문화하고 연결되면서 한반도에서 그러한 복식이 발생했다고 이해하면 맞는다는 거죠. 앞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비슷한 입장으로 여러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신라 사신만 고깔모자를 쓰는 복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진은 이란 고원에 있는 베이스툰 비인데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1세 때 다리우스 1세가 이란 페르시아에서 지금의 중앙아시아 지역을 공격해서 중앙아시아 지역의 많은 작은 나라의 왕들을 잡아오는 장면을 비석으로 새겨놨는데 베이스툰이라고 하는 산에 비로 새겨놨는데 이것이 그러한 조상인데 여기 사진을 보시면 거기서 잡혀온 많은 왕들이 있는데 특이하게도 가장 뒤에 잡혀온 왕은 바로 사카족이 쓰는 이러한 형태의 고깔모자를 쓰고 있고 이 기록에 의하면 이 밑에다가 이 왕이 누군가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사카족 왕 시쿤 왕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산 주변에서도 많은 종족들이 살았지만 이러한 고깔 형태의 모자를 쓰는 태양빛을 상징하는 고깔 모자를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카족의 리더들이었다는 거죠. 또 문헌에서도 또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북사에 보면 이웅전이라고 있는데 6세기 말 7세기 초에 수나라에 파견되었던 신라 사절과 중국 관리인 이웅전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신라가 일찍이 사신을 보내 조공을 했는데 이웅이 조당에 일어나 그러니까 왕이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그 왕이 모여 조회를 하는 집전하는 그 당 앞에 이르러서 신라사와 대화를 하는데 신라사가 쓰고 있는 관의 유래를 물었다. 신라사가 쓰고 있는 관의 유래를 물었다는 거죠. 신라사가 말하기를 피변의 유상인데 어찌 대국의 군자가 피변을 모르는가 하고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이 사건이 있고 나서 이웅이란 사람이 파직이 됐다는 거죠. 이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외교적으로 굉장히 무례를 범한 이웅이 벌인 이런 사건을 기록에 남겨놨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변이 사슴 가죽으로 만든 고깔 모자의 형태의 모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 7번째로 넘어가면 문헌에 등장하는 사카족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놨는데 지금 앞에서는 김일제와 관련해서 사카족하고 신라 김씨왕족하고 연결을 시켰다면 지금 여기에 나온 자료에는 한나라 이후에 관련되는 김일제 계통의 사람들 말고도 나나지역과 요동반도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왔을 스키타이 혹은 사카 계통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 자료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산여경과 일주서와 완조건류교의 그러한 단서들이 나오는데 산여경에 보면 나나지역에 사카족이 천독이라는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거죠. 해내경에 보면 산해경 해내경에 보면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중국의 입장에서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 이렇게 하면 발해만이 되는데 조선과 천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물가에 살며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선은 주나라 이후에 요서 지역에 있었던 조선을 말하고 그 조선 주변에 옆에 천독이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중국의 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 천독을 천축으로 해석하면서 이 구절을 어떻게 주석을 하냐 하면 대부분 당시의 천축은 서쪽에 있었는데 조선의 옆에 있었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오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중국을 답사를 다니면서 이 부분과 다른 몇몇 구절을 산해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산해경 관련 책을 8권을 사왔는데 거의 모든 내용에서 조선 옆에 천독이 있었다는 것이 오기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이 아니고 앞에서 인종을 볼 때나 뒤에서 보는 자료들을 볼 때 당시에 천산 주변에서 오르도스 지역, 지금 음산 지역으로 스키타이 문화가 전달되는 것이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경인데 그 오르도스의 스키타이 문화가 들어오는 루트를 타고 천산 주변에 살던 사카족이 이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에 나나 지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주서 왕의 편에 보면 일주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원본은 산실되고 남은 편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주서라 함은 주서의 일부가 잃어버리고 남아있는 주서라는 그런 뜻인데 수당 이후에는 급총주서라고도 불렀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일주서, 주서, 주나라에 관련된 책이 남아있는 부분에 일주서에 보면 왕의 편에 발인, 녹인자, 양록신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발인들과 녹인이 있는데 발인들은 마치 사슴과 같이 잘 달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여기서 녹인이라고 하는 기록된 사람들이 바로 사카족이라는 거예요. 발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부여족 계통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 발인은 관자에 보면 발조선이라고 할 때 발로서 등장하는 그런 집단이죠. 이 사진은 제가 길림성에 답사를 갔을 때 용담산성에서 바라본 길림성 뒤쪽이 길림성인데 송화강가에 봉구탄 산이 있는데 이 봉구탄 산이 바로 부여의 작은 도성이었는데 이름이 녹산이었다는 것도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닐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런 발인 녹인들하고 관련돼서 초원문화하고 관련돼서 형성된 이름일 거라고 추정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사슴이 사슴인을 한자로 바꾸면 녹인인데 바로 사슴인이 사슴이 사카족의 토템일 가능성을 많은 학자들이 지금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동카자흐스탄 황금 쿠르간에서 사슴 토템, 아까도 말했지만 황금 인간이 나온 그 카자흐스탄 지역, 사카족이 사는 지역에서 동카자흐스탄 자이산 호수 남쪽에 있는 황금 쿠르간이라고 불리는 고분에서 이것이 출토됐는데 몇몇 언어학자들은 사켄과 마사게텐이라는 부족 명칭에 들어있는 어근 사그가 사슴을 의미하며 이때 사슴은 자신들을 아마도 사슴인, 녹인이라고 불렀을 이 부족들의 소위 토템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출토된 것이 기원전 7세기에서 6세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일주서에서 말한 발인, 녹인 할 때 녹인은 바로 천산 주변에 살던 사카족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신라 문화의 고청고분에 나타나는 그 관식에도 나타나고 있다고 자료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이라고 해서 지금 위구르
신강 위구르 지역에 있는 함이라는 도시에서 출토된 사슴인데 이 사슴은 기원전 200년경의 유물인데 미술사학자인 권영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흉노가 석권한 지역은 사슴 장식이 없기 때문에 흉노하고 사슴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함에서 출토된 사슴 장식된 거울은 사카족의 것이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카족하고 사슴 토템하고 연결되고 바로 사슴, 자신들을 사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서에 바로 녹인으로 기록되었을 거라는 거고 바로 그 녹인은 당시에 요동반도에 있었던 사카족일 거라는 거죠. 신라금관에도 바로 그 사슴과 관련된 토템이 전달되고 있었다는 거죠. 소봉청과 금룡청에서 나온 금관인데 출자형 금관 옆에 있는 이러한 모양의 입식을 우리 고고학에서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녹각수지형, 사슴뿔형 수지, 녹각수지형 이렇게 부르는데 결국은 아까도 말했지만 곡갈 모양의 형태 피변을 사슴 가죽으로 쓴다든지 모자를 만들 때 금관을 만들 때 수목과 사슴뿔을 동시에 만들어서 쓴다든지 하는 것이 바로 신라 김씨 왕족들이 마립간 시대에 자기 조상들의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바로 사슴을 토템으로 하고 있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유적을 보시면, 유물을 보시면 이 유물은 천산 주변에서 운남성 쪽으로 이주했던 사카족들의 모습인데 운남섬 석채산 문화유적에서 출토된 청동 장식인데 이 장식을 보면 신라금관을 금방 이해할 수가 되는 거죠. 신라금관은 목신으로서의 나무 그러니까 신라인들의 김씨들의 신목이었던 자작나무를 모자로 쓴 거죠. 이것이 출자형으로 바뀐 것이 신라금관이고 거기에 녹각수지형을 올린 것이 신라금관인데 바로 그들이 사카족 계열의 사람들이고 사슴을 토템으로 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만주 원류고에 보면 한서지리지의 요동에 있는 번한현은 지역은 변한의 고도이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서지리지에 나오는 번한현이 한반도에 있는 변한이 아니라 이전 요동반도에 있을 때 변한의 고도라는 거죠. 바로 이 개평등지가 요동반도 남단에 있는데 그곳이 바로 변한인들이 먼저 살던 데라는 거죠. 고도라고 하는 것은. 천관원이라고 하시는 분들 잘 아실 텐데 천관원은 4개 보이는 조선 진번 가운데 진번을 북쪽에 있었던 진번은 요하 하류를 중심으로 분포되었던 진변한족의 합칭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번한형이 변한의 고도였다고 했는데 바로 그 지역이 변한족의 살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번이라고 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은 진인들과 변한인들이 합칭이라는 거죠. 그런데 신채호는 이 부분을 번은 혹 일막 또 다른 말은 막이라고 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진번, 막, 조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만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오류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내용으로 보면 사카족이 신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가능성은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기원전 7세기에서 3세기에 천산 주변에 있었던 스키타이 문화가 오르도스를 거쳐서 나나 지역으로 동진해서 들어올 때 사카족이 함께 들어왔을 개연성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문우대왕릉 비해 보이듯이 한나라 무제 때 권력 3위까지 올라갔던 김일제 후예들이 요동반도를 거쳐서 한반도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신라 김씨들은 한반도에 들어왔을 것인데 어떤 루트로 들어왔든 그들은
바로 인도의 찰리 종족하고 연결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논증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제 책에서 표현한 건데 천산산맥이 있고 아까 이시쿨 고분이 여기 황금인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이 사카의 족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이 사카들은 도낭 밑에 사카하고 월지하고 살고 있었고 이들이 왔다 갔다 하는 여러 가지 전쟁하고 하는 상황들을 문헌 자료를 통해서 분석해 보면 분명히 휴도왕이 잡혀오던 기련산 주변에 사카족이 있었고 바로 이 사카족 왕을 휴도왕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도라고 하는 거, 휴도라고 하는 거, 포도라고 하는 게 사실은 다 석가를 말하는 건데 2층인데 그렇다면 결국은 휴도왕은 석가족 왕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장 스님이 말씀하신 신라 김씨 왕족은 찰리 종족과 관련이 있으며 이미 불기를 받아서 부처님의 수기를 받아서 좋은 인연이 있어서 신라에 와서 왕족이 되었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천산 주변에 살던 사카족들의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런 초록색으로 써놓은 것이 다 사카족 관련 자료들인데 대부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자료들이 나타나고 오르도스에 있는 암각화에도 나타나고 이들이 나나지역의 천돈 요동지역의 녹인 이들을 변환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들의 결국은 변환으로도 돌았지만 이들의 일부가 기말지의 조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스키타이 계통의 문화가 동진을 할 때 들어왔던 사람들은 바로 요동반도에 있었던 진번에 참여했다가 나중에 진계파동 때 서북한과 그 이후에 한반도 동남부로 이주하는 이런 루트를 겪었을 거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으로 보고 나면 박혁것의 19년에 기원전 39년에 정월에 변환이 나라를 들어와서 항복하였다. 이러한 문장에 대해서 이러한 기록에 대해서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자장 스님이 신라 김씨왕은 찰리종 그러니까 사카인 또 다른 한자로 지금 변환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변환일 가능성은 앞에서 설명한 대로 증명이 되었고 정리해서 말하면 대당고 김씨 부인 묘명에 보이는 바 왕망이 난 때 요동으로 갔던 김일제의 후손이 기말지가 등장할 무렵인 65년경에 경주로 이주했을 가능성이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김씨 왕족은 춘추 전국 시대의 요서 지역의 천독으로 나타나고 요동의 계주 지역에 변환으로 다시 나타나는데 이들이 녹인으로도 나타나고 평양이나 황해도 지역으로 이주했던 산해경의 천독, 일주서의 녹인, 요동에 있던 녹인, 만주원류고의 계주 변환인들의 후예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 김씨 왕족들이 천산 주변에 있는 사카계통 혹은 광역의 스키타이 계통일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고 그것은 지금 고고학자료나 문헌자료나 유전학이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고 문화적으로도 일치하기 때문에 이제는 신라 김씨 왕족이 사카계통의 혈맥을 문화를 계승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들이 바로 이병도의 말대로 신라를 주도했던 변환일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능성에서 묘비명에 나오는 김일제의 후손들이 요동반도의 요동성, 현재 요양시로 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그 무렵에 바로 신라로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가설을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스키타이 문화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먼저 한반도에 들어왔고 이들은 요동반도에서 낭랑 지역으로 편입되어서 상당 기간을 머물다가 낭랑이 붕괴된
기원 후 313년 이후에 낙랑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라벌로 들어오는데 그때 대량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이 신라 김씨 세력하고 결합되면서 신라 김씨 세력들이 마립간 세력으로 크면서 주도권을 장악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참여했을 개연성도 앞으로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자장 스님의 주장은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너희 국왕은 인도의 찰리 종족 사카족의 왕인데 이미 불기를 받았으므로 남다른 인연이 있으며 동의공공의 족속과는 같지 않다. 이 문장을 가지고 우리 역사에 대입을 하면 동의공공이 공공족이 바로 환웅족에 대입이 되고 환웅족이 되며 그들은 중원에서 요임금 말년에 순에 의해서 북경 북쪽의 유릉현 일부에서 1편에서 얘기했듯이 쫓겨나서 후경산 문화를 주도했다가 남아있던 곰족과 만나서 단군 왕금 시대를 열었는데 이들이 우리 역사에서 바로 진인이며 자신의 정체성을 진인, 진국, 진번 이런 정통성을 계승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것이고 반면에 찰리족인 사카족은 두 갈래 스키타이 문화의 동정로와 김일제 후손이 동으로 이동해서 신라에 정착하는 과정을 밟아서 서라벌로 들어왔을 거라고 추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장이 전해준 비밀 코드 동의공공을 복원하면 환웅시대와 단군시대 그리고 진국과 진안으로의 역사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군 왕금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한민족의 정통성을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그 흐름이 진인의 흐름과 연결되면서 그들의 주 혈맥은 신라로 계승되었다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단고기에서는 신라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라사를 쓰지 않고 진안고기라든지 신라고기를 쓰고 있지 않다고 비판할 수 있다는 거죠. 둘째는 신라는 사로국의 수장으로 옹립된 진인이 주도하던 사회에서 신라는 사로국의 수장으로 옹립된 진인이 박혁것의 진인이 주도하던 진한 사회에서 사카족의 후예인 김씨 집단인 변한인이 주도하는 나라로 계승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는 진안으로 출발해서 변한으로 계승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신라사를 정확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코드로 이해를 하면 자장 스님이 남겨준 코드로 이해하면 단군 시대부터 계승 이어졌던 진인들의 흐름을 파악을 하게 되면 한민족의 정통성과 그에 따른 사유체계, 문화체계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 실제로 제가 작업을 해본 바로는 그렇게 이해했을 때 우리의 역사와 문화와 사상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렇기 때문에 환단고기를 넘어서 지금 3편을 통해서 얘기한 참고대사를 복원을 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정신문화인 홍익인간과 접하군생하는 문화를 풍류도로 제치원이 규정했는데 이것을 복원할 때만이 한민족의 참 역사성과 참 사유정체성을 복원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통일시대와 동북아 시대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비전 또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읽어보면 따라서 환단고기를 넘어서는 시선으로 상고사를 복원해야 제대로 된 역사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고 동의공공의 문화의 핵심은 고유 선도인 풍류도로 근원적인 하나님의 활동을 풍류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생명 공동체가 다 함께 더불어 유익한 홍익인간 접하군생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맡겨진 책무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멋진 통일시대와 신동방 르네상스를 열어갈 수 있다는 거죠. 최근에도 정치권에서 많은 얘기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비전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비전이 없겠습니까? 비전, 정치 지도자들의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미래를 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비전은 결국은 역사 지식, 긴 역사의 흐름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러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역사 지식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하고 실제로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상고사가 복원되지 못하고 잊혀진 상고사 때문에 민족의 정체성 문제를 사실은 추론하기도 상당히 힘들었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작업해온 바로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환단고기를 넘어서 분명히 상고사를 복원할 수 있고 그 상고사를 복원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조상들은 초기 단계부터 천도를 중심으로 상생문화, 모든 생명이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사상, 공화적인, 민주적인 그러한 것을 기본적인 토대로 꿈을 꿔 왔었는데 그것이 역사적 발전 법칙이라고 흔히 말하는 그 발전 단계에서 상극의 문화가 일어나서 패도적인 권력에 우리가 위축되고 강력이 축소되면서 한반도로 이주한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약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을 역으로 해서 우리가 상생의 문화를 상당히 오랫동안 강력은 축소되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의지는 앞으로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개척하는데 지구가 환경과 공해로 제한적인 이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팬데믹 시대, 이런 역사의 문명의 대변혁의 시대에서 우리 조상들이 꿈꿔왔던 공동체, 천도를 기반으로 한 하나님을 기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기반으로 한 홍익인간과 접하군생의 삶을 새롭게 모색하는 그런 통일시대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상극의 논리, 논쟁, 상극으로 어떻게 해도 상대방을 이기면 된다고 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상생할 수 있는 논리와 가치, 공화정의 가치를 새롭게 수립하면서 민족을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감히 해봅니다. 1, 2, 3편을 통해서 환단고기를 넘어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